자, 그러면 이제 인문과정 두 번째 시간이요. 이제 총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14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8쪽이 아니라 11쪽이었는데, 첫째 시간에 8쪽이라고 잘못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둘째 시간은 14쪽, 주택의 분류. 이제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건 이제 토지의 분류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의 분류를 할 건데, 건축법 시행령에 가면 주택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건축법에 따른 주택의 분류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단독은 또다시 뭐가 있냐면 단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고 있어요. 다가구부터 할까요? 다가구. 그 다음에 다중, 그 다음에 공간. 그래서 단독은 단독, 다가구, 다중, 공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라는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그래서 여러분들 기숙사인데 이게 무슨 기숙사냐면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연세대 기숙사.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아니면 단독주택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하실 때는요, 주택의 분류입니다. 주택의 분류. 주택을 분류할 때, 자, 갑니다. 단독과 공동주택을 일단 분류를 해주시고요. 단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 다가구, 다중 공간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가 아닌 건 무슨 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좀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5가지를 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일단 제가 요 구분 기준은 요겁니다. 자, 보시죠. 아파트 있고요. 아파트. 연립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요까지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다중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팅 좀 해드릴게요. 세팅은 5, 4, 3, 3, 660, 330. 여기서 기본 세팅 값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 그래. 5개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고요. 다가구와 다중이는 3개층 이하예요. 아파트는 면적 관계 없고요. 연립은 660을 초과합니다. 다세대부터는 다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택을 분류할 때 총 몇 개? 5개로 일단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단독과 공동주택 구분한 다음, 공동주택에서 공부하셔야 될 건 3개, 단독주택에서 공부하셔야 될 건 2개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일 때? 5개층 이상일 때. 연립은 4개층 이하의 660 초과.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의 660 이하. 그 다음에 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의 660 이하. 다중주택은 3개층 이하의 33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아파트는 층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 다가구와 다중이는 3개층이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파트는 면적도 관계없고요. 660 몇 번에? 3번에. 330 한 번 하시면 되고요. 연립만 660을 뭐하고? 초과하고. 나머지 660, 330들은 전부 다 이하.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단계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냐면 아파트 5개층 이상 바로 나와야 되고요. 연립은 4 이하의 660 초과. 그 다음에 다세대는 4 이하의 660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는 3 이하의 660 이하, 다중이는 3 이하의 330 이하까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만 있는 말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만 있는 말들. 5개층이 뜨면 무조건 아파트. 무조건. 예외 없어요. 초과가 뜨면 무조건 연립. 330이 뜨면 무조건 우리 다중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가 심해 뜨면 5개층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5개층은 무조건 아파트. 두 번째, 나머지는 다 이하니까 초과가 뜨면 연립, 연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30은 무조건 다중이, 330 다중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분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이 주택법상의 주택용어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상에 따른 분류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인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역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얘는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배우시거든요. 그거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조문에 명문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수 몇 세대 미만의 300세대 미만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 적용받지 아니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에 준주택.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준이란 말이 앞에 붙는 경우는요, 현 상태에서는 뒤에 게 아닐 때 준이란 말을 써요. 우리 방금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토지와 그정착물은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계, 기계재단, 기타는 뭔 부동산 그랬죠? 준부동산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면 준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준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준주택은 어떤 거냐면 보세요. 주택 외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일단 법상으로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준주택. 그래서 준주택에는 종류가 딱 4개밖에 없거든요. 기숙사 있고요, 오피스텔 있고요, 다중생활시설 있고요,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기오단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오단오. 지오단오 아니고 기오단오. understand? 오케이.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준주택이 된다. 그리고 참고로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있거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일부만을 세대를 구분해서 사용은 가능해요. 생활은 가능한데 구분 소유를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느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지만 세대를 구분해서 이용 또는 생활은 가능한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2개만.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이라 그랬고요. 300세대 미만. 요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 종류 3가지 있다 그랬어요. 원룸형, 그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준주택은 일단 법상으로 주택인데 주택 아닌데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지오단오 아니고 뭐라고요? 기오단오. 기오단오 뭐야?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할까요?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우리 시험에 좀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우리 시험에 뭐가 등장하냐면 부동산업. 자, 우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고 있어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번씩 부동산업을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일단 부동산업은요, 대분류와 중분류로 분류를 하면 일단 부동산업이고요. 대분류도 부동산업, 중분류도 부동산업. 얘를 소분류로 분류하면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몇 개? 2개. 소분류 2개. 대분류, 중분류 1개. 소분류가 또다시 세분류로 가면 4개로 나뉘어져요. 4개. 임대공급업은, 자, 임대란 표현과 공급이라는 표현이 뜹니다. 임대업하고요. 개발공급업이 있어요. 개발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은 뭐가 뜨냐면 관리업과 그 다음에 중자감입니다. 중자감. 여러분들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공부는 맨날 안 하면서 자기는 꼭 합격할 것 같다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은 근자감 있다 그래요. 근자감. 근자감 뭔지 아세요 혹시?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근자감에 쩔어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자감. 오케이? 예, 근자감. 그 다음에 우리 혹시 국자감이라고 아세요? 국자감. 조선시대 국가교육기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고려시대 때 국가교육기관에 국자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 국자감이 뭐로 이름이 바뀌었냐면, 성균관, 태학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고려 성종 11년인가요? 그때 이제 국자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자감 아니고, 중자감. 요거 하려고, 중자감 하려고, 네, 요거 가져왔어. 근자감, 국자감. 근자감 아니죠. 국자감 아니죠. 중자감 맞습니다. 오케이? 예. 저도 이런 거 별로 하기 싫어요. 하면 부끄럽고 막 그래요.
이런 수업하고 나면 집에 가서 막 이불도 차고 막 그렇습니다. 부끄러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먹고 살려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죠. 국자감, 국가 전문 교육기관. 아니죠. 중자감, 중자감. 맞습니다. 중자감은 뭐냐면, 중개, 자문, 감정평가를 중자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업을 두 개로 분류하면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공급업은 또다시 임대업과 개발이라는 말이 추가됩니다. 개발 공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은 일단 관리 유명합니다.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자감이 있습니다. 국자감? 아니죠. 근자감? 아니죠. 중자감? 맞습니다. 중자감은 뭐냐면 중개자문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중개자문감정평가. 이때 이제 세세분류로 가면 11개가 나와요. 근데 임대업이 몇 개 나오는 게 있냐면 3개. 개발 공급업이 3개. 관리업이 2개. 그 다음에 중자감이 3개. 이렇게 해서 보세요. 3, 몇 개? 6개, 8개, 11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나옵니까? 네. 자, 주거용은 뭐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하시면 돼요. 아파트. 주거용은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비주거용은 사무용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용. 기타 부동산은요, 어떤 거 생각하시면 가장 좋냐면, 기타는요, 사업시설 관리하는 게, 사업시설이 기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는 다 있어요. 주거도 있고, 비주거도 있고, 기타도 있고. 개발 공급도 다 있어요. 주거도 있고, 비주거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냐면, 관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리는 주거하고 비주거밖에 없어요. 관리는 뭐가 없냐면, 기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알죠? 기타.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기타 관리하면 안 돼. 이렇게. 기타 관리하면 안 돼. 특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타 잘 치시는 분들요. 우리 1년 동안에는요. 기타는 냅두시다. 창구에다가. 뭐 하지 말고, 관리하지 말고. 기타 관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된다고요? 기타 관리 안 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죠. 뭐 관리하면 안 된다고? 기타 관리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임대는요. 주거, 비주거, 기타 다 있습니다. 개발 공급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다 있습니다. 관리는요, 기타 관리 안 돼. 주거, 비주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총 몇 개? 8개. 그리고 4글자가 3번 나오는데요. 자, 따라해보세요. 중개대리. 물론 중개 및 대리인데,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그래서 혹시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업 있다. 그러면 XX, 투자업 없어요. 투자자문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업 있다. 4글자라니까. 금융업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건설업, 감정평가 다시면 나온 적이 있는데, 건설업 있을 것 같은데, 건설업 없어요. 그래서 저랑 요거 이제, 첫 번째 글자를 다 따서 암기해버리면 나중에 그걸 또 하여튼 안 돼.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부동산업, 대분류나 중분류는 부동산업입니다. 둘로 한번 해볼게요, 둘로. 뭐야? 임대공급과 관련 서비스. 임대공급과 관련 서비스. 임대공급은 뭐 있어요? 시작. 임대하고 개발이 추가된다 그랬죠? 개발공급. 임대하고 개발공급. 관련 서비스 또 2개. 시작. 관리하고, 근자감. 아니죠. 국자감. 고려시대 국가교육기관 국자감. 아니죠. 중자감. 맞습니다. 중자감은 이제 중개자문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있다고요? 4개. 4개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3분류. 임대, 개발공급, 관리, 그 다음에 중자감. 중개자문 감정평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임대 몇 개?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 몇 개?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 몇 개? 2개.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하면 안 돼. 기타 관리하면 안 돼. 기타 관리는 없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한다. 아파트 관리한다. 이거는 부동산은 맞아요. 사무용 건물을 관리한다. 이것도 부동산업이 맞아요. 근데 사업시설을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기타 관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4글자 3분입니다.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좀 이따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분류는 아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것 같고요. 토지 분류는 한번 해본 것 같고, 주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주택부터. 자, 이 토지 분류는 쭉 한번 해봤죠? 끝났고.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오케이. 문제도 다 풀어봤고. 흔적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 주택의 분류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을 건축법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어떤 분류가 있었냐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단독주택에는 또다시 뭐요? 단독 있었고, 다가구 있었고, 다가구. 다중이 있었고, 다중. 우리 이쁜 다중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중, 공간이 단독주택이고. 이건 혹시 암기하기 힘드시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공동주택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자 그랬죠. 아, 연세대 기숙사 가고 싶다. 아, 연세대 기숙사 가고 싶다. 이렇게 해놓고요. 연세대 기숙사. 이렇고, 이, 아는 뭐야? 아파트. 얘는 연립. 세대는 다세대. 다가구와 다중이는 단독이고요. 다세대 기숙사.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연립은요, 4개층에 660 초과. 다세대는요, 4개층 이하에 660 이하. 다가구는요, 3개층 이하에 660 이하. 그 다음에 다중이는요, 3계층 이하에 330 이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5계층은 무조건 뭐야? 아파트요. 초과는 무조건 연초. 초과는 무조건 뭐야? 연립. 330은 무조건 우리 이쁜 다중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5계층 이상 아파트. 4 이하에 660 초과는 연립. 4 이하에 660 이하는 다세대, 3 이하에 660 이하는 다가구, 3 이하에 330 이하는 다중이, 5계층이 뜨면 무조건 아파트, 초과가 뜨면 무조건 연립, 330이 뜨면 우리 이쁜 다중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준주택도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준주택도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로 보면 몇 세대요? 300세대만 있어. 30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300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분양가 규제,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고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 주택이 있습니다. 준주택은요, 주택 외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은 가능하다. 실제 주거시설로 이용은 가능한데 법상으로 주택 외로 보는 것들을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중요는 뭐 있었어요? 기호단호. 기호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기호단호. 그래서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기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주택의 분류 중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뼈아픈 실책입니다. 뼈아픈 실책. 이런 문제 틀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이건 큰일입니다. 공동주택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연세대. 기숙사 가고 싶다. 이렇게. 기숙사.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요 네 가지 공동주택.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필수 2. 다음 법률적 요건을 갖춘 주택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5계층이 뜨면 무조건 아파트. 초과가 뜨면 무조건 연립. 330이 뜨면 무조건 다중이. 키워드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참 고마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뭐 3계층 이하도 맞고 뭐 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됐고 330이 떴잖아요. 330. 330이 뜨면 무조건 우리 이쁜 뭐예요? 다중이가 답이 됩니다. 이 문제 답은 그냥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죠. 그죠? 조금만 정리해 놓으시면요. 답은 2번. 필수 3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필수 3번까지.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키워드를 외워 놓으셔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은 무조건 뭐가 뜬다 그랬어요? 초가 뜬다 그래요. 초가. 이하가 아니란 말이야. 4계층 이하에 660 초과가 떠야지 연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2번, 3번, 4번은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자, 우리 문제 갖다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말고 약간만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한 발짝까지는 너무 심하고 문제를 갖다 약간만 고개를 약간 들고 보시면요.
2번에 뭐가 떴냐면 330 떴고요. 3번에 뭐가 떴냐면 330이 떴고요. 4번에 뭐가 떴냐면 330 떴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의 중요성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330은 뭐예요? 다중이. 330 다중이. 그래서 답이 몇 번밖에 없냐면 4번밖에 없는 겁니다. 330이 떠서 다가구나 다세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가구는요, 그 3 이하의 660이야. 660. 그 다음에 다세대는요, 4 이하의 660이야. 4 이하의 660이야. 다중이는 3 이하의 660 이하가 맞습니다. 그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아니죠. 몇 세대 맞습니다. 300세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그래서 문제 답은 몇 번만? 4번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필수기출 정답 4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까지를 모두 봤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부동산 표준산업분류표 했던 거, 요거 한번 꼭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 저랑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부동산업은요, 무슨 공급업과?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크게 나뉘어지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소분류라 그래요. 세분류로 가면 임대 공급업은요,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이 있고요. 개발 공급업이 있고, 관련 서비스업은 유명한 거 하나 있었죠. 관리업과, 그 다음에 근자감 아니죠. 국자감 아니죠. 중자감 맞습니다. 중자감, 중개, 자문, 감정평가. 한번 써보면 이제 남들보다 좀 앞서갈 수가 있겠죠. 수요공급과 투자론도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그 입문 과정이 결코 공부하시는데 헛되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실력 완성에 초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수업을 해볼 테니까 조금 초반부터 조금 빡세게 가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세분류 11개. 요게 몇 개라 그러냐면 1개, 요게 2개, 요거 4개, 요거 11개거든요. 11개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임대는 뭐가 있냐면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이 뭐 있냐면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업은 뭐 있냐면 주거, 비주거. 뭐 없어요? 기타 없어요. 그래서 시험 합격할 때까지 기타 관리 없어, 이렇게 공부하자 그랬고요. 4글자,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4글자씩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저랑 문제 2문제만 한번 풀어볼 건데, 필수기출 2문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자 보세요. 공부하실 때 않는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발 공급업이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임대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요, 다 돼요.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다 되고요. 임대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 다 돼요. 그리고 중개 대리업이 있었고요. 투자 자문 감정평가 있었고, 관리업도요, 조심하셔야 되긴 한데, 비주거용까지는 있었어. 기타 관리가 없지.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타나 관리하면 안 돼. 그랬으니까 기타가 없어서 그렇지, 다 있고. 투자 및 금융업은 없어요. 투자 자문업이 있어요. 투자 자문업. 중개 대리.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게, 기출 2번이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약간 어렵게. 자, 관리업. 아예 그냥 관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리업. 관리업의 분류 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관리업은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는 있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기타 관리업이 없어요. 주거용은 아파트 같은 거. 비주거용은 사무용 건물. 기타는 사업시설 같은 거. 시설이 항상 기타예요. 그러면 뭐는 있어서는 안 되냐면 기타 관리, 사업시설 관리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거용 관리 있고요, 비주거용 관리는 있어요. 그리고 사무용하고 비주거용 같은 말입니다. 2번, 3번 간단히 표시해 주시고, 아파트 1번하고 5번이 같은 말입니다. 주거용이 아파트 같은 말입니다. 관리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설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업시설은 기타라 그랬죠. 기타 관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시설, 기타 유지 관리업은 기타 관리라서 부동산 관리업 안에 속하지 않는다. 기타 관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딱 5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5가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인문과정에서 수업 드리기는 부동산 특성은 약간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가 있냐면 아직 우리가 토지 용어를 배운 게 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싹 다 저 뒤에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론, 뭐 경제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런 파트를 배우셔야지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리는 안 되시겠지만 제가 체크 드리는 내용 열심히 체크하셨다가 이런 것들이 아주 수업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부동성과 관련이 있구나, 영속성 관련이 있구나, 부증성 관련이 있구나, 개별성 관련이 있구나라고 기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편안하게 따라오시고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분이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시간 보세요. 자, 토지의 특성은 크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뉘어져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뭐뭐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뭐가 가능하다는 특성인데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부동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하거든요. 감가되지 않는다는 성질,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든요. 요게 부증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즉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요게 개별성. 인접성은 인접에 있다는 특성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가능하다 하는 게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부동성하고요, 영속성하고요, 부증성하고요, 개별성하고요. 요거 4개 하고 하나 굳이 더 추가하신다면 용도의 다양성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핵심인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요게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부동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고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7번 보세요.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으로 형성되지 않고 지역 시장으로 국제화됩니다. 국제화라는 표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일정한 지역에 제한된다. 그러니까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라는 쪽으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지역마다 따로따로 제한된다, 국제화된다라는 뜻을 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 그 장소에 이미 봐야 됩니다. 사람이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임장활동. 세 번째는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외부 효과는요, 외부 요인이 나에게 의도하지 않게 미치는 손실이나 이익을 말합니다. 손실을 주면 부의 외부 효과라 부르고요. 의도치 않게 이익을 주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지역 분석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게 선행합니다, 선행.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부동성 때문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외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요, 그 외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고급 주택지에 있는지, 저급 주택지에 있는지, 상업지에 있는지를 따져서 가격 수준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걸 갖다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받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조세 부과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규제나 조세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제가 좀 이따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걸 다 비워놨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되고, 임장활동,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임장활동 해야 되고, 외부 효과 지역 분석에 조세 규제 또는 규제 조세가 나오는 이유는 무슨 성 때문입니까? 그러면 부동성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토지 특성 관련돼서 문제를 푸실 때는요, 다시 이 입문 과정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도를 한번 빼고 다시 돌아와 한번 놔보세요. 첫 번째요,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 규제 조세는 무슨 성? 부동성. 영속성. 영속성 풍성하긴 한데요. 한번 가볼까요?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토지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속성 때문에는요, 첫 번째,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소모도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물리적 감가상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멸, 손상, 파손, 노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원은 소모가 되고 없어지면 다시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면 다시 재생산을 하게 되겠지. 토지는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우깡이 1000박스 생산됐어요. 사람들이 그걸 사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모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재화는 다시 뭐 해야 되는데,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토지는 아무리 써도 소모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재화라 그랬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 오케이? 그리고 토지가치 수명이 긴 재화들은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와 이용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임대차 시장.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재고 시장 발달하고. 그러니까 수명이 긴 재화들은요,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소유는 내가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임대차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두 번째, 부동산은 써도 없어지지 않고 물건이 남아있겠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재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고. 그래서 임대차 재고 하는 것은, 소유와 이용이 분리하는 것은 수명이 길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수명이 짧으면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보면 없으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이 꼭 나오면 돼. 장기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래란 말이 나옵니다. 장기, 장래. 그리고 예측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옆에다가 두 개를 한번 써볼까요? 장기 옆에다가 장래, 장래, 예측. 자,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세 가지, 장기, 장래, 예측, 요 세 가지는요, 수명이 짧은 놈한테 절대로 쓸 수 없는 말들이에요. 수명이 짧은 놈들한테. 수명이 길어야지만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단어예요. 근데 뒤에 가셔서 우리 공부하실 때 부동산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소득이득은 운영을 통한 이득이고 자본이득은 처분을 통한 이득인데 수명이 길다는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운영을 하고 나서 처분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의 정의가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수익하는 법, 직접 하는 법. 지금은 직접 하는 법만 기억합시다. 직접 하는 법의 정의가 뭐냐면 장래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것을 직접 하는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장기, 장래 예측과 관계되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부동산 가치, 밸류, 직접 하는 법, 수익하는 법 하는 것들이 뜨면 이거는 영속성 관계가 되는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크죠.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만 잘하면 진짜 오래 쓸 수 있다는 특성이 바로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영속성 때문에 뭐 안 되고 뭐 안 된다. 감가상각 안 되고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무슨 시장이요?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장래 예측이 뜨면서 소득, 자본이득을 모두 경영할 수가 있으며 부동산 가치 또는 직접 하는 법에 근거가 된다. 가치 보존력,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한다. 이번에는 부증성 한번 가볼까요? 부증성. 부증성은 토지는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이 되는데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부증성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이렇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이 되는데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선으로 만든다.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토지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남아돌지 않고 희소하다는 것입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거를 집약화로 이용을 합니다. 집약화라는 것은 건물 고층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조금만 쓰고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이 말이 듭니다. 독점 소유욕. 여기서는 독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갖고 싶다라는 욕구를 소유욕이라고 하죠. 소유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소유욕이 뭐냐면 갖고 싶은 욕구를 소유욕이라고 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소유욕구가 강해요. 무엇한 것에 대해서, 희소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환장하는 거 있어요. 뭐를 환장하냐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환장합니다, 이걸. 전 세계에 300개밖에 없다. 전 세계 10개밖에 없다. 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희소하기 때문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희소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소유 욕구가 발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희소한 것들과 관계가 된다. 왜 희소한데? 부증성 때문에. 그리고 수급 조절,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더라. 그 다음에 경쟁을 하더라, 경쟁. 부족하니까. 수요자 경쟁이나 입지 경쟁처럼 경쟁을 한다. 그
그다음에 이 부족한 재원은 가격이 발생하거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지가지대가 발생한다. 지가지대. 그다음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부동산을 이용할 때 베스트로 이용하자 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남아돌지 않고 부족한 재화이니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용도로 베스트로 이용해보자는 게 최유효 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 자, 비용 투입에도 생산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 완전 비탄력으로 만들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고요. 집약화된다. 공급 조절이 어렵고 경쟁하게 만든다. 임대료나 가격이 발생한다. 지가지대 발생하고요. 최유효 이용, 베스트 이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부증성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제 개별성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개별성. 자, 여러분, 완전히 똑같은 토지가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따라서 토지 각기 다르다. 이질적이다라는 성질. 이질적이라는 성질이 개별성입니다. 다르다는 성질. 따라서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가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일단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우리 이것을 개별화, 독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슨 성이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부동성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동성. 물건마다 감정평가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낌적 차이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지화, 지역화, 지역 분석 이런 단어들이 뜨면 무슨 성? 부동성. 오케이.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이런 단어들이 뜨면 개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인 원리, 이론 도출이 곤란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곤란하다. 자꾸 곤란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마다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기도 어렵고 이론 도출도 어렵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이건 뒤에 가서 배우시는데요. 거래가 비공개되고 상품이 비표준적이고 시장이 비조직적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3B라 그래요. 부동산 시장은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요. 그 이유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비표준적이라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직적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일 수 있지만 판매되는 물건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적이지 못하다. 비조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치 추계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정보 수집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들도 전부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배우셔가지고 정신이 없을 텐데 정신없죠 지금?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국제화되고요. 국제화되고, 임장활동 해야 되고요. 외부효과 지역 분석이 이유가 되고, 규제 조세 수입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소모 안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소모, 재생산 이론 안 되고, 그 다음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서 임대차 재고시장 발달하고, 장기 장래 예측 때문에 가치 직접 하는 법의 근거가 되고, 가치 보존력, 부동산 관리도 영속성 때문입니다.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 완전 비탄력으로 만들고 희소하거나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소유 욕구가 발동한다. 부족한 것들 집약화시키고 공급 조절 상당히 어렵고 경쟁 유발한다. 가격이나 임대료, 지가지대 발생하고 최유효 이용, 베스트 이용이 근거가 된다. 개별성, 이질성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뭐든지 곤란해.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도 곤란하고 비교도 곤란하다. 부동산 시장을 3B로 만든다.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그래서 가치 추계나 정보 수집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성이고, 마지막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럼 그 용도 중에서 가장 적합한 베스트를 뽑아줘야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최유효 이용 본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최유효 이용은 원픽, 하나만 픽 해봐라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요.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적합한 용도를 찾아내는 거니까. 또 하나 더 얘기해봐라 그러면 부증성 때문이기도 해요. 부증성.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도 베스트를 이용해야 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도 베스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좀 나옵니다.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뭔지 저랑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 자, 지금 보면 우리 추가 자료로 나왔던 자료에 보시면 토지 특성이 쭉 나와 있죠. 거기 제일 끄트머리 가보시니까 끄트머리 공급을 둘로 구분하는데요. 자, 일단 잘 들어보세요. 토지 공급은 크게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리적 공급은 40, 40 돼 있습니까?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10개, 25개 돼 있습니까? 요거 먼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국토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임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농지, 택지, 임지, 바다가 총 10개씩 있다. 총 몇 개? 4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개를 50개로 바꿀 방법이 있느냐? 아니, 안 돼. 절대로 네버. 계속 40개. 이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그럼 물리적 공급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수직. 몇 개에서? 40개에서. 우리 이것을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다,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택지가 부족합니까? 농지가 부족합니까? 임지, 바다가 부족합니까? 택지가 부족하죠. 그럼 농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꾸거나, 임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꾸거나, 바다를 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그럼 택지량이 25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택지량은 10개에서 25개가 되느냐? 이거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용도가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토지 용도는 다양하니까 고정된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도 전환. 그래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된 것이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괜다고 하더라도 돌멩이 개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요, 토지량이 물리적 양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국토 안에서 지네들끼리 40개 안에서 용도가 전환될 수는 있어서 효용의 전환은 가능하겠지만,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땅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전체 절대량의 변화는 없다. 40개. 그래서 앞으로 제가 40개 되는 거요 그러면 물리적 공급하시면 되고요. 10개, 25개 되는 거요 그러면 경제적 공급하면 되는 겁니다. 물리적 공급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무슨 성? 부증성.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메꾸기 좀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좀 메꾸고 힘드실 건데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이게 여러분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요, 국지화, 임장활동의 규제 조세,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입니다. 외부 효과 지역 분석. 한 번 더 정답 확인합니다. 국지화, 임장활동, 규제 조세, 외부 효과의 지역 분석. 기억나시죠? 예. 영속성 갑니다. 물리적 감가상각 안 돼. 감가상각. 하나 더. 소모 안 돼. 소모. 그 다음에 재생산 이론 적용 안 돼.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이 안 되고요. 소모 안 되고요. 재생산 이론 적용 안 됩니다.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발달합니다. 임대차나 재고. 그 다음에 장기 장래 예측. 아까 필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장기 장래 예측. 그래서 가치가 나오고요. 직접 하는 법이 나옵니다. 가치, 직접 하는 법.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보존력. 그래요. 그 다음에 뭐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가 있다. 소득이득은 운영을 통한 이득이고요. 자본이득은 처분을 통한 이득입니다. 부동산 관리 이유가 됩니다. 정답 다시 한 번 더. 물리적 감가상각 안 되고, 소모 안 되고, 재생산 이론 안 된다. 임대차, 재고, 장기 장래 예측, 가치, 직접 하는 법, 가치 보존력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부동산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생산비 법칙이.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부족, 희소, 집약적 이용 하면 됩니다. 부족, 희소, 집약적 이용.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거 기억하셔도 돼요. 공급 조절. 그 다음에 입지 경쟁 하셔도 되고요. 수요자 경쟁 하셔도 돼요. 입지 경쟁, 수요자 경쟁 둘 다 되고요. 독점, 소유욕, 갖고 싶은 욕구, 소유욕이란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가나 지대가 발생하고요. 지가, 지대 발생.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유효 이용은 용도의 다양성과도 관계가 되고 부증성과도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 다시 한 번 더 확인. 일단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부족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요. 수급 조절, 특히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경쟁 하셔도 되고 입지 경쟁 하셔도 되고요. 소유욕이 발동한다. 지가, 지대, 최유효 이용 하시면 됩니다. 개별성으로 갈까요? 개별성.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되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하시면 됩니다. 원리, 이론 도출 곤란하고요. 비교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치축이나 정보 수집 곤란, 자꾸 온통 곤란. 원리, 이론 도출 곤란, 비교도 곤란, 가치축에 정보 수집도 곤란.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비공개됩니다. 상품이 비표준적입니다. 시장이 비조직적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3B. 그래서 개별성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힌트가 될 만한 거 빼고. 일무일가의 법칙 배제,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원리, 이론 도출 곤란, 비교도 곤란, 가치축의 정보 수집도 곤란,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 시장 비조직. 요까지가 자연적 특성이고요. 용도의 다양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고요.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고,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과연 경제적 공급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와서 아까 물리적 공급은 토지 국토 전체량이 40개에서 40개 되는 거,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예.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예외 없어요. 40개는 때려주게도 40개에서 고정되니까 수직에 완전 비탄력적 하시면 되고요. 이게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 이것이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빈칸 자꾸 메꾸시면서 앞에 거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빠르실 겁니다. 혹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중간에 있으면 일단은 건너뛰어 주세요. 중간에 절대로 모른다고 해서 찾아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필수기출, 우리 3개인가요? 네, 필수기출 3개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필수기출 3개. 자, 먼저 필수기출 1번. 다음 자연적 특성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키워드. 이번에 형광펜 한번 써볼까? 형광펜. 집약화. 그 다음에 공급조절 곤란. 그 다음에 소유요구. 이게 토지 이용을 집약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공급 조절이 어렵고요. 공급이 안 되니까 부족한 거 갖고 싶어 하겠죠. 무슨 성? 부정성.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게. 부정성. 느낌이 있어야 돼. 아직 느낌 없으신 분들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와 관계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 예. 부동산 관리. 왜 이래?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장기란 말이 있다고요. 장기. 자본이득, 소득이득 다 둘 수가 있고. 또 장기. 게임 끝났죠. 무슨 성? 영속성. 답은 3번. 필수 기출 3번. 다음 다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영속성 찾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요. 우리는 다 찾아보겠습니다. 다. 아까 했는데, 이거 집약적 이용과 부족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증성. 영속성 아닙니다. 재생산 이론은 안 되고 감가상각가 안 되는 거, 요게 이제 영속성. 영속성. 임장활동 해야 되고 지역 분석해야 되는 거 유명하죠. 요거 부동성. 부동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대체 관계를 제약하는 거. 대체가 안 되는 거. 다르니까. 요거 개별성. 개별성. 장기란 말이 떴고 그 게임 끝났는데 가치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성? 영속성. 그래서 우리 지금 영속성 찾아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 입문 과정에서 무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좋긴 합니다만 입문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탐색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까지 푸는 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안 풀어도 돼, 지금은.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을 갖다가 저랑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취지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들 너무 슬퍼하고 노예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총론은 뒤에 속성은 안 할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실 거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입문과정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수투감의 수요 공급.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투감의 수요 공급을 아주 기본부터 아주 기초부터 해서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과정까지도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대체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보완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대체제 보완제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공급 이론은 이게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되게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경제론 관련해서는 3강부터 진행하는 경제론 관련 수험생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서 아주 경제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번 입문 과정은 수요 공급만 하다가 끝나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론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셋째 시간에는요, 이제 총론은 이제 그만하고, 총론은 우리 3개 정도 했으면 됐어요. 첫 번째는 복합 개념. 두 번째는 토지 용어, 주택 용어 같은 거, 부동산업까지. 세 번째는 지금 했던 토지 특성까지 했으면 덮어 쓰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경제론에 가서 아주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쉬셨다가 경제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론에서 뵙겠습니다.